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71페이지 정책결정론. 자, 1번. 이제 정책결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폴리시 메이킹이 있고, 디시전 메이킹.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이 정책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넓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자, 정책결정은 의사결정 가운데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반면 의사결정은 정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정책결정하고 의사결정은 본질은 같아요. 논리구조는 동일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목표를 세우고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5번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거니까. 이제 4번은 틀렸죠. 둘 다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계량화가 용이하겠지만 이제 정책결정이 반드시 계량화가 가능한 건 아니죠. 자, 문제 3번이요. 이 정책결정 가운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정책결정이 합리적 분석적 결정인데,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 이렇게 이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활동을 분석이라 그래요. 정책 분석. 자, 그러면 이 정책 분석이 갖는 한계.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전지전능하면 뭐 완벽한 분석을 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애당초 목표나 기준 자체가 충돌되거나 대립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시간과 비용. 지나치게 과다하게 들면. 자, 근데 오늘날 이제 IT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발달이나 정보화 진전은 한계가 아니라 정책 분석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죠. 자, 5번이요. 이제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문제 정의할 때 주요 요인. 여러분 이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책 문제 파악, 특히 이제 정책 문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에 대안 탐색, 결과 예측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정의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이라고. 그럼 관련 요소 파악하고 가치에 대한 판단, 인과관계 파악, 맥락 파악 해야 되겠죠. 근데 3번 보시면 대안 탐색은 뭡니까? 정의가 이루어지고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의할 때 고려할 요인은 아니지. 자, 그 다음 7번이요. 이 정책 문제 정의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내용이 제3종 오류죠. 제3종 오류.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목표 설정이죠.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목표 설정인데 정책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목표 설정이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제3종 오류.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수단적 기획관이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였는데, 이 주어진 목표라고 본 이 목표가 애당초 잘못된 목표야. 그러면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고,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고, 얘를 메타 오류라고도 해요. 자, 제3종 오류는 목표 설정,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4번은 틀려요.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대안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9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결과 예측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모형이죠. 모형은 인과관계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담고 있죠.
모형이란 이제 현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인 변수, 중요한 결과 변수.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 통제하고 이제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데, 그리고 결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모형의 좋은 모형이란 타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 자료가 정확해야 돼요. 4번, 모형에는 원인 변수가 있고 결과 변수가 있는데요. 이 원인 변수를 조작해서 대안을 만드는 거죠. 원인 변수를 조작하면 결과 변수가 바뀌죠. 이 결과 변수, 변화되는 결과 변수는 결과 예측이고, 그래서 원인 변수를 조작해서 대안을 만들어요. 자, 11번 이제 델파이 많이 나오죠. 델파이. 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법인데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복하고 한류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의견 도출. 그래서 중요한 특징 1번 익명성 보장입니다. 전문가 10명을 선정했다고 할 때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르게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존하는 직관적이죠. 주관적인 미래 예측이에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거니까요. 그래서 3번 객관성 유지가 안 돼요. 이 델파이 자체가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 이런 것 자체, 교차 영향 분석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이제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뭐 조작 가능성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객관성 유지도 틀리고 응답의 조작 가능성도 나타나요. 자, 13번. 자, 13번과 같이 문제를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윌리엄 둔이라는 학자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세 수로 나뉘죠.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 이론적 미래 예측, 주관적 미래 예측. 자, 이 중에 주관적 미래 예측이 질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미래 예측, 질적. 그래서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교차 영향 분석, 시나리오 작성 이 네 가지가 주관적인 미래 예측이죠. 그래서 13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답은 2번 델파이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인과관계에 근거한 거예요. 회귀 분석, 상관관계, 투입 산출, 선형계획. 얘는 이론적 미래 예측이죠. 이론적 미래 예측. 자, 15번 다음을 설명하는 정책 분석의 방법은, 얘는 그냥 답 알아두시고 정리해 주세요. 이거를 이제 AHP라 그래요. AHP. 이제 A는 Analytic, 분석적, H는 Hierarchy, 그 다음에 P는 Process, 그래서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이라 그럽니다.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 그래서 계층화 분석법이라고도 하고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 이거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티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문제를 주요 요소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세부 요소라기보면 요인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주요 요인, 세부 요인으로 이렇게 계층화 시켜서 이해해요. 주요 요인, 세부 요인. 예를 들어 뭐 여기 이 밑에 이런 세부 요인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인들을요 이원 비교해요. 이원 비교. 짝짓기 비교를 하지. 이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AHP다 그러면. 그래서 답은 분석적 계층화 가정법입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뭐 계산 문제인데 뭐 단순한 계산 문제죠. 이제 이제 라플라스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풀어서 표현하면 평균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값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안 3개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평균값 계산해서 이제 보면 A3가 가장 값이 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인데, 비용 편익 분석. 1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번은 이제 이 비용 편익 분석 결과다. 올바른 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계산 문제라면, 이제, 할인율이 주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간이 두 개의 기간이잖아요. 2007년이 있고 2008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 대안이 있고 B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비용에서, 그러니까 편익에서 비용 빼보세요. 그러면 이제 A 대안은 순편익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순편익 40 나오죠? 40억. 그죠? 50에서 10 빼니까 여기에 플러스 2008년도에 얼마 나와요? 순편익 20억 나오죠? 그 다음 B 대안은 어때요? 2007년도에 70에서 10 빼니까 60억 나오죠? 그리고 이제 50에서 0.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합하면 두 대안은 똑같죠, 값이. 순편익이. 근데 이건 계산 문제는 아니고 이 현재 가치 요거를 이제 아느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2007년을 현재라고 볼 때 지금 A 대안 40은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근데 2008년은 1년 뒤 미래잖아요. 이거 20을 어떻게 해줘야 돼?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서 더해줘야죠. 그죠? 얘는 지금 그냥 60이죠? 근데 얘는 할인을 하면 이거 지금 요 할인율 값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근데 요 할인율이 0인 할인율은 없어요. 이 할인율은 최소한 뭐보다는 커요? 0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0보다 큰 어떤 할인율이 적용돼서 이 20이라는 미래가치를 할인을 하면 20보다 액면가보다 낮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60이고 이거는 이제 60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대안이 더 훌륭해요? B라는 대안이 더 훌륭한 대안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21번도요. 넘겨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IRR의 의미를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IRR이 뭡니까? MPV를 0으로 만드는 주관적인 할인율 수준을 IRR이라고 그러죠. MPV,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문제 A 사업을 집행해 소요된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80억 원이야. 그러면 자, 이걸 했더니 1년 뒤에 예상 편익이 얼마예요? 120억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8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1년 뒤에 120억 원이라는 이제 예상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둘을 같게끔 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할인율 지금 120은 80이 1.5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할인율은 1 플러스 R이니까 요거는 0.5가 되겠죠. 1.5배니까.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50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여기 21번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IRR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IRR. 그래서 IRR은 지금 순현재 가치 MPV가 두 값이 같아지죠? 그럼 0이 돼 버리죠? 이렇게 같게끔 하는 할인율 수준. 자, 23번으로 갑시다. 이 나카무라와 스모루드가 여러분 자 어떤 정책 대안이 바람직한 대안이냐? 그러니까 크게 실현 가능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이어러블, 소망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정책 대안의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1, 2, 3은 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소망성하고 반대편에 있잖아요. 4번이고요. 25번 갑시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 건져요? 6% 건져요. 응? 6%. 그러니까 6%면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한 다음에 6%의 이제 투자처가 나오면 바로 그냥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10%, 20%의 수익을 주는 대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6%가 적정 수준이라 보고 더 이상 대안 탐색을 안 해요. 이건 바로 만족 모형이죠. 6%를 만족할 수준으로 보는 거죠. 자, 27번 가겠습니다. 점중주의인데요. 점중주의는 현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중주의는 뭐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합리주의, 합리모형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점중주의에서는 현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정책 변화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점증, 이제 작은 변화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중주의는 현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즉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결정을 해요. 왜냐? 현존 정책은 기존의 이해관계가 타협 조정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치적 합의를 존중하고 간다는 점에서 이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현존 정책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인정하죠. 이거는 현존 정책에 투자된 매몰 비용을 건지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하에 이제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해서 추가될 새로운 알파, 이제 이것만 고려하죠. 2번이 틀립니다. 점중주의에서는 정책의 혁신 발생하지 않아요. 이 기존 정책을 베이스로 해서 약간만 변화시키는 식으로 정책 변화가 나타나죠. 29번 가겠습니다. 점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점중주의적인 결정이 왜 나타나죠?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 타협.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분석력, 시간 부족, 정보 제약 때문에 제로가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 모형에서와 같이 현존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약간만 변화시키는 안을 찾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중주의는요, 정치적 다원주의. 정치적 다원주의, 이해관계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타협 조정하는 걸 정치적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정치적 다원주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머들링 스루라 그래요. 머들링 스루, 진흙탕 헤쳐나가기. 그래서 점중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해요. 4번에 보시면 이제 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의 조정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분할적 점중주의라고도 합니다. 점중주의를 분할적, 누가 중앙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든 요인은 다 고려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거를 분할적 점중주의. 3번이 틀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점중주의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결정하는, 즉 계속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중주의는 현실적 합리론입니다. 자, 31번 보시겠습니다. 31번. 자, 이제 점중주의는 이제 보수적이라는 문제점을 갖죠. 반면 이제 현실적이죠. 합리 모형은 어때요? 이상적이긴 한데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 절충하는, 그래서 드로우의 최종 모형이 있는데, 드로우의 최종 모형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정책 과정을 정책 결정 앞에 뭐가 있어요? 상위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결정 다음에 후 정책 결정. 그래서 상위 정책, 메타라 그러죠. 메타. 이제 얘를 풀어서 표현하면 상위 정책 결정, 초정책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정책 결정에 대한 정책 결정이에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끝나면 이제 좁은 의미의 정책 결정, 목표 세우고 대안 탐색하는. 그래서 이 상위 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 우리가 직면한 가치가 뭐가 있는지, 현실은 어떤지, 문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책 결정 전략을 합리 모형으로 할지 점중 모형으로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상위 정책 결정이야. 목표 세우는 거는 좁은 의미의 폴리시 메이킹이죠. 정책 결정. 상위 정책 결정이 아니고, 목표 설정은 좁은 의미의
폴리시 메이킹이에요. 자, 33번 시어트와 마치가 주장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인데 해사 모형이죠. 해사라는 집단은 응집성이 중간 정도로 보죠. 그래서 해사 모형, 달리 표현하면 연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트와 마치는 해사, 기업을 준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로 보죠. 그래서 이제 하위 조직들은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회사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이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하는 하위 부서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서 준해결된다. 그래서 1번 목표의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 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2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격리부의 목표를 제약 조건으로 한 다음에 인사부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도 어느 정도 배려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준해결되는 방법으로 갈등하는 목표들에 대한 순차적 관심. 1, 4분기에는 격리부의 목표, 2, 4분기에는 이제 인사부의 목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고, 5번이 틀렸죠.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참여자 개개인이다. 이거는 응집성이 극도로 약한 상태잖아요. 이 해사 모형은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입니다. 참여자 개개인이다. 응집성이 극도로 약한데 이건 뭐 앨리슨 모형 3 아니면 쓰레기통 모형과 관련된 거지, 이 해사 모형하고는 거리가 있죠. 35번 대형 참사, 사회적인 사건이죠. 이걸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거는 쓰레기통 모형이죠. 원래 쓰레기통 모형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쓰레기통 모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킹던이라는 학자가 변형시킨 게 정책 흐름 모형, 정책 창 모형이죠. 자, 37번 보시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인데 옳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합리 모형 자체가 제한된 분석 능력을 가정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리고 2번 점중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죠.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쓰레기통 모형은 어때요? 이제 쓰레기통 모형 혼란 상태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위계적인 질서, 계층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당제 의회, 다당제 막 여러 정당이 모인 의회,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위계적인 조직 구조 틀려요. 3번의 사이버네틱스 모형, 요거는 습관적 의사결정을 잘 설명하죠. 사이버네틱스적인 메커니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습관적 의사결정 SOP. 그래서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피드백되는. 그래서 37번에서 맞는 거는 3번만 맞겠네요. 39번. 자, 마지막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그 점중 모형은요, 합리 모형은 철저하게 규범적인 성격만 갖거든요. 반면 점중 모형은 실증 모형의 성격도 갖고 규범 모형의 성격도 가져요. 그래서 점중 모형은 현실적으로 점중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라는 걸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점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더 바람직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점중 모형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을 당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점중 모형은 당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점증적 결정이에요. 합리적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이것 때문에 틀려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합리모형적 의사결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점증모형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 왜?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2번 합리모형은 이제 그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서열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3번 만족모형에 관한 얘기죠. 이제 제한된 합리성. 그다음에 4번 혼합탐사 모형, 혼합주사 모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 결정하고 세부적 결정을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통합한.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정책 결정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책 집행론부터 역시 그 홀수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